오히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약간 동이 트기 시작하듯이 주가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먼저 선행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최악일 때 사야 된다. 남들이 다 아니다라는 시점에 확실히 주가의 이제 저점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예, 항상 우리 맥을 짚어주시는 네. 예, 증시 허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23년도 이제 미리 좀 맥을 짚어봐야죠. 네. 그러려면은 현재의 진단이 중요한데,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뭐 2150까지는 갔다가 2400 언저리까지는 반등을 했고, 거기서는 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네. 요 상황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네. 맥을 짚고 계세요? 근데 저는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재밌게 보는 주가가 이제 한국전력 주가 한전. 이거든요. 거기 어떤 뭐 좀 네. 상징성이 있나요? 한전이 갖는? 한국전력이 저는 전체 시장을 좀 약간은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좀 했는데요. 네. 왜냐면은 한국전력은 여전히 좀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10명 있으면은 절반 정도는 내년에 한국전력이 디폴트가 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절반은 디폴트가 안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체 이제 부채 많고, 네, 그렇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계속해서 까지고 있고, 사채 발행 한도도 지금 뭐 한도에 다다랐고, 그쵸. 그리고 뭐 연간 20조 적자를 내고 내년에도 10조 정도 적자를 낼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 빚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되겠느냐, 네, 이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에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이제 최악의 시점에서 확실히 좀 반등을 한다. 그리고 이제 논리라는 부분이 사실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당장 내년에도 계속 10조가 적자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주가라는 부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시점에서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이 전 한국전력을 보면 좀 느꼈다,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됐던 그런 부분이 됐던 것 같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무도 사실 시장이 반등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한 80-90%의 패널들이 거의 시장이 이제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욕먹었죠.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비판받았죠. 당했었죠. 지금 나라가 많이 가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뭐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처럼 확실히 이제 찬사를 보내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최악일 때 사야 된다. 남들이 다 아니다라는 시점에 확실히 주가의 이제 저점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은 내년까지 안 좋을 거기는 해요. 근데 저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어느 쪽으로 네. 보세요, 혹시? 그래서 저는 거의 죽을 만치 간다. 예. 근데 죽기 전에 살아난다 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넉다운을 당할 수는 네. 있지만 KO 당하기 직전에 네, 누군가 그때 살려주는데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겠죠. 네, 그럴 것 이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만약에 디폴트를 낸다, 그러니까 네. 채무 상환을 못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위기고, 네. 이거는 거의 정권의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절대로 정권 차원에서 그대로 못 둡니다. 네, 독점 사업이니까 한국전력이 망하면 사실 이제 전력을 아무도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민영화가 됐긴 했지만 상당 부분 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이론적으로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도 해요. 아니, 그렇죠. 사실 네. 뭐 사오는 것보다 파는 네. 값이 싸니까. 그렇죠. 뭐 현금이 다 말라가고 예. 뭐 사채 발행 못하고 이러면 사실은 디폴트를 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 시장을 약간 좀 대변하는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전체 상반기까지도 시장을 대변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사실은 기대할 건 없다. 다만 오히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약간 동이 트기 시작하듯이 주가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먼저 선행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네요. 상징적인 의미. 네. 그래서 한국전력을 예시로 들어주신 것 같고, 근데 또
안 좋을 때는 사람들에게 또 안 좋은 이야기만 더 많이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네. 그때 가서 막 현금 확보하려고 하고 네. 이제 실제로 많이 느끼시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저도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나 뭐 이제 다른 대가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활용을 좀 자제를 하고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저도 아 현금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뒤늦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이제 더 떨어져서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현금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욕심의 자제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조금 더 사고 싶어도 이제 미래를 좀 대비해서 뭐 일부 현금 좀 남겨놓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다라는 부분이 뭐 올해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배우게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주가 저점에서는 아무도 돈을 넣지 않는구나. 쌀 때는 네. 쌀 땐 못 사죠.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뭐 고객분 중에 뭐 한 분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혹시 괜찮은 시점이 됐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뭐 증액을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10월에 네, 그래서 하나기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라고 하니까 이제 뭐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돈을 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네. 말을 해달라 해놓고 네. 말을 해줬는데 네. 결국은 안 넣고. 네.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저도 사실 이제 시장에 20년 넘게 있었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확실히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좀 되새겼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베스트는 약간 저축을 하듯 예금하듯이 주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면은 뭐 내가 여유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매년 버는 돈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것을 예금하듯이 계속 증액을 사실 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됐든. 한 달에 뭐 네. 1, 20만 원이 됐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단위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금으로 계속 좀 쌓아놓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쌓아놓고 있다가 이때쯤 되면 다시 한번 증액을 해볼까라고 하면 이제 그때 넣으면은 이제 물타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이 반기가 들고요. 됐든 1년이 됐든 한 번씩 그쵸. 모아서 네. 넣고 네. 모아서 넣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적기에 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쭉 빠지는데 그걸 뭐 계속 물타기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모았다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다시 한번 이제 증액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투자하시는 분이면 네, 한 한 1,000만 원 정도의 네, 모이면은 예금을 모으면 네.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딱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아 맞다. 오늘이 그 12월 15일이고요. 새벽에 파월 네.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네. 있었습니다. 네. 이제 4.5%까지 온 거죠. 네. 점도표는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5.0에서 5.25, 중간값은 5.1% 정도. 요거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영상 올라갈 때 좀 시기는 좀 지나겠습니다만.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이제 매크로를 이제 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5.2%가 될지 5.5%가 될지 뭐 5.8%가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예측이 좀 무의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0.75가 아니라 0.5%로 올렸다라는 네. 이슈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사실 놀랍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 범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한 거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불이 엄청 났는데 불이 약간 사그라든 거지. 예를 들어서 불씨가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확 꺾여야 되는데 그거는 인플레는 서서히 꺾일 거고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확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약간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 기대했다고 하면은 좀 너무 앞선 기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뉴스들이 저는 그냥 다
그냥 기대치 안에 있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이고 지금 뭔가 쇼킹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거시경제나 매크로에서 뭔가 뭐 엄청나게 뭔가 다르게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에 신경 쓰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지만이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매크로 영향을 거의 안 받거나 덜 받는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로도 들리고요. 네, 그냥 좋아지는 거에 집중을 하자. 내년에 좋아지는 게 집중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실망을 했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마감해봐야지 알겠지만 네.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최근에 예상한 대로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막 과격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굳이 매크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매크로라는 부분이 저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의 정보는 엄청나게 넘쳐나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돈이 된 정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도 좀 많이 고민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넘쳐나는 매크로 정보는 저는 돈이 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매크로는 지금은 돈이 된 정보가 아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좀 그렇긴 했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사운용을 해서 20년 넘게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만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막 정말 매크로를 파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맨날 매크로 세미나만 듣겠죠. 이코노미스트만 만나고. 근데 저는 올해도 사실 그 이코노미스트 세미나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생각이 없고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들었던 시기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시기에 뭐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 정말 요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이제 불러서 세미나를 듣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제가 엄청나게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과잉 정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잉 정보의 시대다. 과잉 정보의 시대고 어떤 노이즈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 된 정보와 돈이 되지 않는 정보,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 노이즈를 좀 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노이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라고 생각해요. 뭐 내년 1분기에 뭐 지수가 바닥을 칩니다. 뭐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는 얼마 이하로 안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딱 제목만 들어도 안 봐요. 약간 좀 사기꾼에 가깝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그런 썸네일,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이 그렇죠. 나와요. 많이 나오죠. 저희는 좀 덜한 편이기는 한데 그런 거 위주로 하는 데들이 떡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 섹터고 뭐 깊이 들어가잖아요. 어렵다고 안 봐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과 관련돼서 얘기한 것들은 저는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연애에 대해서 강의하는 느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실제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 실제로 투자를 잘한 걸 저는 많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경험도 사실 많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수란 직함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얘기가 좀 시장에 먹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제하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한 번쯤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필드를 뛰는 축구 선수와 축구 해설가들의 입장 차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의 입장이었고, 조금 이제 산업 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성장 산업으로 빼놓지 않고 꼽는 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 뭐 이쪽인데 2차 전지 쪽은 크게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오른 만큼 항상 조정폭도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2차 전지랑 배터리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틀에서 자동차를 일단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올해까지 좀 잘 팔렸던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엄청난 대기 수요가 발생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잉을 좀 불러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경쟁 심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받아서 당장 팔아도 이제 신차값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약간은 이제 대기 수요가 좀 많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실수요도 있었지만 그런 과수요. 이제 과수요가 좀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바뀐 부분은 금리가 좀 바뀐 부분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대 이제 할부 금리로 차를 살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6%에서 뭐 최대 한 8%까지 만약에 할부 금리를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 차를 사기에는 이제 장벽으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는 그 미국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이브했던 뭐 여행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가게에 어떤 예금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예금을 계속 뺏어 썼던 거죠. 네,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비라는 부분이 약간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음료수를 5개 사서 먹었었는데 네. 갑자기 내가 소득이 좀 줄 것 같으니까 요거를 3개만 사 먹는다. 뭐 이러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소비라는 부분이. 웬만한 가구에서 한 달만 한 200만 원 지출한다. 네. 근데 이거 한 잘안 180만 원으로 네. 줄인다. 이거 정말 힘들죠. 잘 안 줄어요. 네, 네.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금리도 오르기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0만 원 내던 거를 20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내년에는 소비 위축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차를 살 수 있을까? 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집 다음으로 제일 비싼 소비인데. 네. 근데 전기차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예요? 전기차는 계속 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 중에서 이제 마켓쉐어가 계속해서 전기차의 마켓쉐어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정체되어도 전기차는 성장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더 잘 팔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전기차도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좀 약간 그런 심리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뭐 중국 이미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낮출 부분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특수성이 있었던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가총액이 2등에 해당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커서 주요 펀드들이 담아야 되는데 아하. 유동성이 없었던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은 뭐 LG 뭐 그룹사가 80% 넘게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통 물량이라는 부분이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펀드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최근에는 좀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풍이요? 네, 이미 사실 주요 펀드에서 이미 담을 때는 다 담아놨고 예, 그래서 이미 다 담아놓은 상태인데 내년 1월 말에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매물 부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서 뭐 3.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유통 물량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이 내년에 이제 신규로 풀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펀드에 담을 부분 다 담았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물량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오히려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양극재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의미 있게 상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양극재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징후들을 보면은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마진이 좀 꺾일 수 있는 징후들이 좀 보이고는 있다. 마진이 꺾이는 네. 징후. 네. 그래서 이제 왜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양극재 회사들이 이렇게 계속 좋지? 마진이? 그렇게 네.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해답은 광산 업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켈 가격이 좀 올랐는데 불구하고 광산 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게 장기 계약으로 좀 싸게 줬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분기까지 좀 반영이 되고 4분기부터는 어떤 장기 공급 계약 물량이 좀 마무리되면서 좀 싸게 확보된 것들을 좀 마무리되면서 좀 마진이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 양극재 기업들이 어떤 그 소재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장기 계약으로 싸게 가져왔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조금 더 단가를 높여줘야 하는 시기. 네. 그리고 가동률도 조금씩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동률이요? 네. 지금 뭐 90% 이상 100% 가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떤 가동률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계에 조금 더 이제 위기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뭐 내년 또 이제 뭐 1분기 지나선 또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비수기가 지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가동률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뭐 이제 캐파가 이제 증설될수록 설비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약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측면이 아니라 수요 감소 영향이 좀 더 최근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내년 뭐 한 2월까지는 이제 수급 부담도 있고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다 보니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도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니 성장하는 시간은 맞는데 근데 다만 이제 좀 쉬어가는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항상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 뭐 산업 성장, 기업의 성장도 잘 반영을 해야 되지만 기대치.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대치가 과연 이 주가의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